지금 미국 외교 정책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탐욕, 군국주의, 위선을 연대와 외교, 인권으로 대체하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버몬트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3월 18자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버몬트 출신의 무소속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슬픈 사실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진지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 분야가 그 어느 곳보다 더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그 합의는 거의 항상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 전 세계의 민주정부 정복, 북미자유무역 협정 체결 및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회담, 관계 수립과 같은 재앙적인 무역 조치 등 그 결과는 종종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미국이 공헌한 가치를 훼손하며 미국 노동계급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미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전쟁과 파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극단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가자 지구에서 수십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포 조장과 군산복합체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양대 정당 지도자들의 수사와 결정이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군사주의, 집단사고, 기업 이익의 탐욕과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오랜 동맹국들로부터도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감안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당적 합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권, 다자주의, 글로벌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끄러운 업적 ASHAMEFULTRACKRECORD 냉전 시대부터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은 공포와 노골적인 거짓말을 이용해 미국을 재앙적이고 이길 수 없는 해외 군사 분쟁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존슨과 닉슨 대통령은 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무너지면 주변 국가도 무너진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에 따라 베트남 내전에서 반공, 독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만 명의 미국인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고 전쟁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과 5만 8천 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닉슨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에게는 베트남의 파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대하여 엄청난 폭격으로 수십만 명을 더 죽이고 독재자 폴 포트의 부상을 촉진했으며 이후 최대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해외와 국내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기록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이란, 과테말라, 콩고 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칠레 및 기타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종종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부패, 폭력, 빈곤을 악화시킨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개입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깊은 의심과 적대감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후인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에도 미국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세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미군과 8조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해 참혹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베트남 전쟁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부시는 버섯구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최종 증거, 즉 스모킹건을 기다릴 수 없다고 악명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에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버섯구름도 없었고 결정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전쟁에 반대했고 전쟁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방식은 미국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 양원의 과반수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승인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용의자들을 납치해 쿠바 관타나모 만 감옥과 전 세계 CIA 비밀 기지에 장기간 구금하는 등 고문과 불법 구금, 특별 구금을 자행했다. 미국 정부는 애국법을 시행하여 국내외에서 대규모 감시를 실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간의 전투로 수천 명의 미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수십만 명의 아프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고통과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위선의 대가 THE, WAGES, OFHY, POCRISY, 워싱턴의 외교정책 수립기관이 냉전과 세계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외교 정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제한 드론 전쟁을 확대하고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으며 중국 및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과 재앙적인 전쟁을 벌일 뻔했습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트럼프의 자기 거래와 부패라는 브랜드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노력보다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수십 년간의 미국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군사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이집트, 이라크, 케냐, 레바논,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튀니지, 예멘에서 군사작전에 관여해왔습니다. 미군은 80개국에 약 750개의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해외 주둔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자 지구를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를 제로섬 투쟁으로 규정하는 실패한 외교 정책의 또 다른 예입니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은 점점 더 많은 국방부 예산을 정당화하는 실존적 위협이자 새로운 외교 정책의 골칫거리입니다. 중국의 기술 절도, 노동자의 권리와 언론 탄압, 석탄 발전의 막대한 확장, 티베트와 홍콩에 대한 탄압,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위구르족에 대한 잔혹한 정책 등 비판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중 협력 없이는 다음 팬데믹에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대신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양국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다소 선택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한 가문이 지배하는 절대 군주국입니다. 시민들은 반대하거나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조차 없습니다. 여성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습니다. 동성애자의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민자들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사우디군이 에티오피아 이민자 수백 명을 대량 학살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인 자말 카쇼기는 사우디의 사실상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로 사우디 요원들에게 살해된 후 여행 가방에 담겨 사우디 대사관을 산산조각 낸 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UAE 등 인권을 상습적으로 짓밟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에 무기와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독재자에 대한 위선적 지원만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체결한 국제무역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해마다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미국의 기업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좋아하게 되었고 미국인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해외의 빈곤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기업계와 주류 언론의 초당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중국 및 베트남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 협정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4만 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약 2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벌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보상을 받는 동안에도 미국 노동계급은 임금 정체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는 국내 피해 외에도 노동자나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도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 노동계급의 분노는 트럼프의 초기 부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 PEOPL이 OVER PROFITS 현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항상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징벌적 협정에서 교훈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폐허가 된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굴욕적으로 대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복구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전체주의 사회를 번영하는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인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유엔의 설립과 제네바 협약의 이행을 주도했습니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을 출범시켜 전 세계의 교육, 공중보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인적관계를 구축하며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금세기의 부시 대통령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 5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대통령 긴급 에이즈 구호 계획 PEPFAR과 15억 건 이상의 말라리아를 예방한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외교 정책의 목표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 과정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끝없는 전쟁과 방위 계약에 수조 달러를 지출한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이나 미래의 팬데믹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고 증오를 줄이고 문맹자를 교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유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미국은 인류의 연대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 운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수천 명의 억만장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제 과도체제의 탐욕에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 정책은 곧 외교 정책입니다. 부유한 기업과 억만장자들이 우리의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한 외교 정책 결정은 전 세계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물질적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가 하위 99%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전례 없는 소득 및부의 불평등, 즉 일부 사람들이 수십 채의 집과 개인 비행기, 심지어 섬 전체를 소유하는 동안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거나 쉽게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경제적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수조 달러의 부를 숨기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 피난처를 없애는데 국제사회를 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늘날 조세 피난처에는 약 2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의 금융자산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부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소비되지도 않으며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될 뿐입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노동자와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공정, 무역협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집행 메커니즘을 갖춘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노동 및 환경 조항을 만들고 일자리를 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현재 무역협상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의 로비스트들만이 아니라 노동자, 미국 국민, 미국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과도한 군사비를 삭감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 경제, 공중 보건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거대 방위산업체들이 서로를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지출 없이도 미국은 올해 약 9영억 달러를 군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거의 절반이 이미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소수의 방위산업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다수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산업체들은 이 전쟁을 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전신인 RTX사는 1991년 이후 스팅어 미사일 가격을 7배나 인상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스팅어를 교체하는데 40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증가, 품질 향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계약업체들이 이윤을 늘리면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전달되는 무기의 수가 줄어듭니다. 의회는 계약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것으로 판명된 대금을 환수하고 횡재 이익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전쟁 이윤을 억제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기구의 행동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국제기구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폭탄을 투하하거나 무력 충돌을 벌이는 것보다 서로의 차이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국은 회비를 납부하고 유엔 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인권이사회와 같은 유엔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유엔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이 불편하게 여기는 판결을 내릴 때 이를 공격하는 대신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WHO에 투자하고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대형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전 세계 빈곤층과 노동자의 삶을 우선시하는 국제 팬데믹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WHO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연대하기 SOLIDARITYNOW 이러한 외교 정책의 전환이 가져올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원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애초에 인권 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경제 개발과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민주적 제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정한 국제노동 기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수백만 명이 미국 근로자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임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역의 자본을 단속하면 전 세계의 필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국가로서 가장 큰 힘이 분화 군사력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는 군사주의가 아닌 협력과 연대, 집단적 행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